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후보가 되어 패배하면 그 책임을 짓고 바로 정계 은퇴하겠다. 배수진을 아예 쳤어요. 근데 오늘 SNS에는 나는 유승민의 깊은 경제 지식을 좋아하고 배운다. 이준석의 현명함과 분석력을 좋아하고 배운다. 한동훈의 자기애까지도 이해하고 배운다. 김문수의 올바름과 탈레반 같은 원칙주의도 배운다. 안철수의 착함도 참 좋아한다. 나경원의 끝없는 도전도 좋아한다. 나이가 들었어도 아직도 내가 부족함이 많다는 걸 늘 느끼고 배우고 고치려고 노력한다. 라고 적었는데 저 살짝 돌려가기 같기도 하고. 한동훈 후보부터는 돌려가기예요. 자기애. 네, 자기애. 그러니까 나르시시즘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홍준표 후보의 메시지가 갑자기 뭔가 좀 이 모든 거를 초월한 듯한 메시지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배수진도 배수진이지만 본인도 대구시장을 던지고 왔을 때는 본인의 정치의 마지막 길이 이번 대선 후보구나라고 나왔을 거예요. 대구시장 던질 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토론에서 본인도 아차 싶었을 것이고 특유의 그 능글맞음으로 좀 넘어가는 그 자기의 장점을 잃어버리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토론에는 내용보다는 태도를 국민들이 보고 유권자가 보기 때문에 화를 내버리면 어떤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 후보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후보가 토론 이후에 전반적인 전세가 굉장히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나를 좀 선택해 주십시오. 성인군자 모드로 좀 이렇게 바뀌지 않았냐. 그런데 이미 좀 때는 늦지 않았냐 싶어요. 투표는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좀 진즉 다 배우시지. 왜 이제 와서 다 끝나고 나서 배운다. 이게 꼭 우리 옛날에 속담이 있죠.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다. 예. 아니 데미안님이 이 얘기하셨어요. 오늘 후보자 2강 결정된다는데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 분과는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런 댓글 주셨는데 이게 결국 결선 행위 확정이 되더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가 지금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변수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권선동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더 큰 집을 짓기 위해서는 단일화 경선을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더 큰 집을 지으면 그것이 결국 선거 승리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정대철 헌정회장에게 좀 만들어달라. 뭐 이런 요청해가지고 이것도 사실 한동훈 후보가 비판하기도 했는데 아니 국민의힘 경선 끝나기도 전이잖아요. 오늘 오후에 2강 발표하는데 당 지도부가 나서서 단일화를 얘기하는 이 상황이 너무 좀 기이하고 저는 본 적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정치사에서는요 참 창피한 일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래도 보수 진영에서는 정통을 가진 보수 정당이잖아요. 근데 보수 정당이 자당의 그 대선 후보를 뽑고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참 그 아이러니하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가 그래서 기획됐구나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선동 원내대표, 심지어 중진인 성일종 의원, 오늘 아침에는 김기현 중진 의원까지 인터뷰를 통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오래전부터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누군가 교감을 통해서 준비했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본인들 스스로 후보를 배출하지 못한 당은요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보통 이런 거를 따지보면 뭐라고 해야죠? 용병정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줄곧 윤석열부터 한덕수까지 용병정당으로서 자임하면 이거는 정당이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자괴감을 느낄 건데 그런 뭐 창피함 뭐 없는 것 같아요. 좀 저도 정치권에 오래 있어봤지만 이런 행태들의 정당의 이 대선 후보 이 선출 참 부끄러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권영세 권성동 두 분 지도부는 해당 행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당원 입장에서 보면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가.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나와서 무슨 그 같이 빅텐트를 꾸리는 거는 그 생각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벌써 몇 차례에 걸쳐서 뭐 후원도 받아서 그 또 TV 토론을 벌이고 전국을 돌면서 지지선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후보로 지금 선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분은 앉아서 꽃가마 타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분에게 그런 모든 검증의 과정이나 공격의 과정을 건너뛰고 이분은 부전승으로 올라가서 이분을 밀어드립시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받아들여질까요? 우리 당원들은 그걸 보면서 참 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무슨 이런 선거가 다 있어.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면에서 이분들은 권성동, 권영세 두 분은 해당 행위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 자격 시비가 있어요. 자격 시비요. 자격 시비. 예를 들면 그 한덕수 권한대행은요. 그 계엄과 관련해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분이에요. 가장 그 옆에서 막을 수 있었던 분이에요. 원래대로 하자면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다고 뭐 펄펄 뛰실 때 그 자리에서 대통령님 총리직 사임하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같이 무슨 예를 들면 부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외교부 장관이 안 됩니다. 저희도 사임하겠습니다. 이러면 계엄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했을 거예요. 닉슨이 그 특별검사를 해임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모두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사임해버리니까 결국 닉슨이 물러났던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계엄의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책임이 가장 큰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지금은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만 이분 나오면 이거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 자격 시비.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그 후보가 처음에는 뭐 반대한다고 그랬다가 찬성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페북에다가 뭐 계엄에 그 책임 있는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 장관이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홍준표나 김문수 이 두 후보보다도 더 계엄의 현장에 가까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 후보는 그거를 그 직을 걸고 막았으니까 좀 다른 거죠. 그다음에 경쟁력 시비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식으로 꽃가마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추대돼서 되는 대통령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불가능해요. 대통령 후보는 그냥 끊임없는 자기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무너지고 다시 딛고 일어서고 누가 낙점을 해서 그 대통령을 만들어준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정성과 자격과 경쟁력 시비가 다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지금 현재 친윤이라는 분들이 자기들 권력 유지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심한 얘기입니다만 그냥 당권과 아무 관계없는 왜 우리는 당무 단임권이 있어서 후보가 되는 순간 당무를 단임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한덕수 총리는 당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위에다 하나 세워놓고 본인들이 뒤에서 다 갖고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로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 비판받을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차출로는 이게 대선에 이기겠다는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한동훈만 막자. 결국에는 친윤 그룹들이 용산에 있는 몇몇 윤석열 전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들과 함께 짜낸 지혜가 예를 들면 4강, 2강, 그다음에 5대5 당원 저 국민 경선에 역선택까지 넣어서 허들을 만들고 그래도 한동훈 후보가 된다 하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통해서 단일화를 통해서 당을 장악하는 그러니까 후보가 되면 당무 우선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당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탄핵을 찬성했던 측에서 당을 장악했을 때는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수이고 그 지도부가 지금 국민의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반대할 정도가 아니라 계엄의 정부에서 두 번째 책임을 지고 있었던 총리였던 사람을 세움으로써 자연스럽게 탄핵 반대파들은 그 축으로 탄핵 찬성파를 막을 수 있다는 마지막 고지인 것 같아요. 근데 참 한심스러운 게 이러게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만에 하나 한동훈 후보가 된다는 가정하에 둘이 단일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 후보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민주당에게는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겁니다. 싸우기가 편하고요. 윤 어게인이죠. 그냥 한덕수 권한대행이 되는 순간 윤 어게인이 이 어게인이구나
라고 하게 되면 국민들이 그 국민의 힘에 표를 줄 수 있을까요? 그냥 전형적으로 당권 장악용으로 친윤들이 국민의힘을 지금 그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좀 평가가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얘기 나오는 것 중에 이제 김덕수론을 내놨던 김문수 후보 측 캠프에서 단일화 방식 중에 콩클라베를 얘기했어요. 저는 콩클라베가 단일화 방식으로 거론되는 게 굉장히 의아한데 어떻게 보면 밀실에서 얘기해서 너 해 이러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단순화하면. 그 얘기가 있대요. 아, 진짜로 실제로도?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는 예를 들면 굳이 시간도 없고 예를 들어서 둘이 요조 방식으로 원샷을 한단 말이에요. 김문수 후보가 되면 어떡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돼야 된다는 큰 빅피처를 이루려면 김덕수를 내세웠던 김문수 후보 측에서 그냥 아유 우리 선배님이 하십시오. 저보다 훨씬 훌륭하시니까 그 방식이 이제 컨클레이브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5월 1일 날 만약에 사퇴를 한다. 네. 그래서 그 5월 3일까지가 아마 4일까지가 사퇴 마감 네. 시간이고 5월 10일 날 이제 본선 게임이 시작되는데 열흘도 안 되는 사이에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굉장히 촉박하죠.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서 한다는 것도 사실은 여론조사로 후보를 단일화한다는 것도 거의 코미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장난이고 그럼 여기서 우리 그 당원들은 뭐 하려고 투표를 한 겁니까? 자기 우리 당의 후보를 뽑으려고. 그게 이래저래 말이 안 되는데 콘클라베 방식이라는 것은 그냥 밀실 결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거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그냥 폭망하겠다는 것들을 대놓고 선언하면서 그래도 나는 당권을 우리가 갖고서 우리가 영남 자민련으로 쪼그라들어도 80석 70석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내 권력만 지키면 돼.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게 그러면 우리 당의 후보의 경쟁력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말로 이 해당 행위 비슷하게 한 거 하고 있다라고 보고 사실 MBC나 JTBC처럼 진보 성향의 언론에 제가 출연해 보면요 댓글에 전부 다 한동훈 비판이에요. 왜 그럴까? 진보 성향의 지지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한동훈이라는 그런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댓글을 보면 거기서 무슨 누구 김문수 후보 거의 비판 안 해요. 한덕수 나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동훈은 뭐가 어떠고 신체적인 게 뭐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누가 경쟁력이 있는 거는 그냥 다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이런 와중에 지금 한동훈 후보가 SNL 출연한 게 좀 화제더라고요. 영상 잠깐 준비했으니까 보고 얘기 나눌게요. 손님이 오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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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데워드릴까요? 제가 이걸 살 거라는 걸 어떻게 아시죠? 갖고 오셨습니다. 갖고 왔다고 해서 산다는 예, 거는 가져가세요. 억지가 예. 아닙니까? 예. 반갑습니다. SNS에 거울 보는 줄 알았어요라고 썼던데 이게 이른바 이제 거울 치료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캠프에서는 좀 안 나가는 게 어떻냐고 만류했다는 얘기도 좀 들리던데요. 왜냐하면 이제 SNL이 그 젊은 분들이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많이 보는데 워낙 공격적이니까 그래서 그게 뭐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몇몇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그냥 나갔는데 정성호 씨가 나오는지도 몰랐던 모양이에요. 근데 왔는데 그래서 이제 좀 당황을 했는데 그 쇼츠라고 그러나요? 짧게 네. 만든 거 있잖아요. 누가 무슨 어떤 분이 지금은 잘렸지만 저 뒤에 보면 진짜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성호 씨한테. 그리고 이거 내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약 오르는구나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거의 700만 뷰, 네. 700만 뷰, 어저께 640만인가 한 이틀인가 3일 사이에 돌파했다고 하니까 그 얼마나 많은 분들 아마 지금 저거 안 본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거울 치료 이제 자기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좀 기분 나쁜 걸 알았구나라는 얘기들을 하시던데 저거는 저는 관심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에 똑같은 분들 우리 후보들 다 출연했어요. 근데 대개 50만 뷰 그리고 100만 뷰 이 정도였는데 저게 며칠 사이에
그 600만 부, 700만 뷰로 가는 거는 국민들이 그 젊은 후보에 대한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뭐 거울 치료 잘 받으셨다니까 뭐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단은 SNL 자체가 워낙 재밌게 풍자를 하고 정성호 씨가 또 이게 워낙 성대모사라든지 연기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득점 포인트가 있었다고 보는데 저는 이 젊은 층들이 즐겨보는 SNL 출연 이거는 정치인들이 저는 이게 부정적인 이미지든 공격적이든 나가야 된다고 저는 늘 주장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선거에 어떤 그 자문을 하다 보면 너무 생각이 많아요. 전략적으로. 뭐에 가면 부정적으로 공격적으로 들어오면 나의 약점이 치부가 드러나서 이게 사람들이 희화화될 수 있다 하는데 정치는 정말 부고 빼고는 다 나가서 이름이 알려지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 후보가 SNL 덕을 좀 받지 않냐. 이게 뭐 부정적인 700만 원 하더라도 뭐 솔직히 인지도 면에서는 굉장히 SNL한테 밥 한번 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낙연 세밀의 민주당 상임 고문이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더라고요. 그런데 정대철 헌전회장이 오늘 아침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서 이낙연 고문까지도 빅텐트를 친다면 흔쾌히 돕겠다라고 하는 걸 직접 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 김기현 전 대표도 오늘 CBS 인터뷰에서 이낙연 고문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빅텐트의 기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좀 텐트를 키우겠다? 문 밖에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가 이런 느낌이 들긴 하던데요. 몇 명 안 보이던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따지고 보면은 친윤 지도부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신들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건 당권 보존용의 출마고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조금 사적 감정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꼴은 볼 수 없겠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그런 이유로 나왔는데 텐트 쳐봤자 지금 들어올 사람이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이낙연 전 총리인데 그러면 또 누가 들어오죠? 이준석 뭐 후보 없잖아요. 그게 빅텐트인가요? 저는 그런 얘기 좀 물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반 이재명에 대한 그러니까 왜 빅텐트를 치지? 무엇을 위해서? 야양하려고 뭐 빅텐트 치는 건 아닐 것이고 그러면 반 이재명 빅텐트를 치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반 이재명 전선에서 탈출하고 있다. 최근에 이 통합행보, 탈이념행보, 성장 실용주의 그리고 보수 중도 인물들을 안으면서 뭔가 강폭적으로 우클릭을 하고요. 그게 말뿐만 아니라 그 행동 자체도 자꾸 그 방향성들이 굳이 반 이재명을 해야 돼라는 중도 보수층의 갸우뚱거림이 생겼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낙연, 이준석, 뭐 한덕수 이 세 분의 빅텐트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좀 그렇게 평가합니다. 순애님도 빅텐트는 이재명이 치고 있더라라는 그러니까요. 댓글을 남겨주시겠는데 김종혁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너무 정략적으로 가면은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그 목표가 이재명 대표를 꺾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의 정치적인 생명을 계속 이어가겠다. 이것이 뭐 물론 명분과 실질이 완전히 동떨어져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현실적으로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고요. 그게 정치이기도 한데 근데 이런 식으로 그 막판에 뭐 급조해서 틀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들이 별로 쉽지는 않다. 그리고 이게 이 협상이 지금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낙연 예를 들면 이낙연 평생을 민주당으로 살아오셨던 이낙연 그런 전 대표하고 그다음에 뭐 이준석 저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를 했고 그다음에 나와서 또 다른 당을 만들고 계신 분 그다음에 우리 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면 그게 짧은 시간 내에 하기는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큰 대의 명분하에서 서로 협조를 하자 뭐 이런 걸 되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참 지난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제 첫날부터 좀 파격 행보를 보였어요. 어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또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 무역을 참배한 데 있어서 이어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윤 전 장관이 오늘 이제 김종배 시선 집중해서 이재명 후보가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고 제일 유력한 분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니까
가능한 그분이 좋은 대통령이 되게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합류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이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윤여준 전 장관의 정치 행보를 보면 그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적이 있죠. 네. 2012년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당시에 TV 찬조연설도 출연했고요. 당시 캠프 제안을 받아서 일단 활동을 좀 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윤여준 전 장관이 보수의 책사로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왜 돕느냐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말했던 게 통합이었습니다. 통합을 얘기하는 유일한 후보였다라는 게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합리적 보수, 뭐 합리적 진보 모두 다 국민이 이념적인 어떤 이 갈등보다는 서로 다른 모습을 인정하고 통합을 시켜서 다른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에 국민들의 민생 문제에 더 줄여가는 모습들이 훨씬 더 국력을 모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건 너무나 자명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통합을 그렇게 외쳤던 이유 자체도 보수와 진보 나누지 말고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잘 살고 잘 먹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하나로 뭉치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 가보자는 취지를 아마 설명을 했을 것이고, 윤여준 전 장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통합의 가치를 아마 이재명 후보에게 계속해서 조언하고 고언할 생각으로 들어오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이승만, 박정희, 박태준 매우 참배인데, 이게 지난 대선 후보 때도 이재명 후보가 이승만, 박정희 매우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순서는 뒤에 갔죠. 이번에는 앞에 갔잖아요. 앞에 갔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고, 결국엔 탈이념입니다. 탈이념은 상대가 있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인이 스스로 나는 탈이념 하겠다, 이념 따지지 않겠다. 근데 통합은 상대가 있는 겁니다. 내 상대라는 건 기준이 있는 겁니다. 최소한의 기준을 보여준 게 윤여준 전 장관이다. 최소한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보수 세력이라면 그 누구와도 합류할 수 있고 통합할 수 있다. 저는 그 선까지 다 배려한 여러 가지 첫 행보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 말씀은 굉장히 솔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나 글로 간다 그거잖아요. 왜냐면 그 이전의 행보를 보면 처음에는 안철수 그 후보가 막 뜰 때 거기에 무슨 뭐 멘토니 뭐니 해서 한동안 10여 년 전에 언급이 됐었던, 그러나 그게 또 잘 안 됐고, 두 번째 문재인 후보가 됐을 때는 또 거기에 가서 그 문재인 후보와 뭐 지지연설까지 하셨던 걸로 지금 말씀하신데 그런 일이 있었고, 사실은 제가 알기에는 윤석열 후보 때도 윤석열 후보 지지하겠다고 서로 이렇게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같은 또 파평 윤 씨시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에는 뭐 정확히 모릅니다만 윤석열 후보 측에서 윤여준 장관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었던 걸로 뭐 그렇게 알고 있어서 잘 안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에 또 오셨으니까 뭐 이렇게 보면 뭐 그 선거 때마다 약간 좀 유력해 보이는 분한테는 계속 가시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죠. 드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무슨 파괴력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의 힘이라는 것은 고난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원칙을 지킬 때 지금 당장은 힘들다 하더라도 박수 쳐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좀 유력해 보여. 그러면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저로 갔다 저로 간다. 그러면 무슨 그게 정치적 가치라는 게 뭔지 저는 좀 궁금하고, 그런 면에서 이게 무슨 이재명 대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큰 힘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윤여준 전 장관을 애써 폄하하실 필요는 없는 게, 김종인 뭐 비대위원장 자체도 민주당도 갖고 국민의힘도 갖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면 같다는 측면에서는 또 비판의 여지가 꼭 있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가 윤여준 전 장관이 어떤 보수의 책사로서의 상징성이 있다고 해서 세워놓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전에 조갑재, 정규재 이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중도 보수의 확장을 가져오는 것은 분명한 거는 같아요. 그래서 저 그 부분은 좀 인정하면서 추가되는 보수 파격 인사들이 또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말하자면은 비호감도라든지 또 뭐 불안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또 뭐 어떤 대비책이 될 수 있다. 좀 그런 평가합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접촉하고 있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잖아요. 사실 김상욱 의원은 지금 그 의장 순방에 동행하고 있는 상태라서 메신저로 공식 제안을 받은 건 없다.
하지만 다만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른다면 울산 시민과 국가 국민을 위해서 탈당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여지를 남기는 메시지를 냈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러브콜 고사했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보수 쪽에서도 좀 더 펼치는 통합 기조 이런 걸 보여주는 좀 물밑 접촉인 것 같은데 김상욱 의원에게 접촉했다는 것 때문에 약간 조금 또 얘기가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김상욱 의원은 우리 김정일 체육회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뭐 저는 그 잘 아는 거는 우리 당 의원이니까 그리고 또 후배고 그러니까 자기 되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전혀 잘 몰라서 돌아오면 한번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네. 만나봐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보기에 우리 당의 중진이고 그분은 자기의 가치와 철학 이런 것들이 삶에 가장 중요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뭐 당을 바꿔서 무엇을 하겠다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더구나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지속적인 비판을 해오신 분인데 하루아침에 그걸 또 바꿔서 가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정치 도리에도 맞지 않고 그냥 그 정권을 빼앗기면 또 뺏긴 대로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비판하고 주장하면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람이 나중에 괜히 실없어져요.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말하는 것만 제가 분석을 해보면 네. 행간이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지 않으면 이 국민의힘의 당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탈당도 불사하겠다. 저는 좀 그렇게 들리네요. 아, 저 번역을 해보면 좀 네. 그런 의미로 들린다.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탄핵을 반대하는 후보가 되고 거기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탈당도 결심하고 탈당을 한다면 넘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여지를 남긴 것 같습니다. 지금 박용진 전 의원도 지금 이재명 캠프 합류 제안 받았다라고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이제 출연해서 그 얘기했고 선대위 직책은 논의하고 있다고 했고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총괄 선대위원장 맡기로 했다. 이것도 이제 당내 통합 당 뭐 박해 이런 식으로 좀 외형 확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상당히 뭐 반명으로 알려진 분들을 속속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통합과 또 당 밖에 보수의 영역까지 통합을 좀 광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쭉 이어져서 나중에 이 당선이 되더라도 이게 선거로만 끝나서는 안 되지 않냐라는 측면에서는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좀 붙잡아서 배치했으면 좋겠고요. 따져보면 문병호 전 의원 자체도 지금 영입을 해서 하는 것이고 뭐 이현재 경제부총리에서 경제 분야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포석을 해서 좀 능력 있는 사람 위주로 다 안에서의 좀 갈등이 있든 밖에서의 좀 차이가 있든 그걸 다 봉합하고 가겠다는 의지들이 지금 속속 지금 인선을 통해서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후보도 선출했고 좀 빠르게 어떻게 보면은 좀 향후의 행보까지도 다 좀 보여지는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김용책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어버이 정당이신데 뭐 이제 거의 90%에 가까운 일방적인 지지. 그건 저는 그 굉장히 독이라고 생각해요. 그 민주당을 만든 DJ 김대중 전 대통령도 생각하지 못했던 정도의 일방적인 장악력을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생명력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저는 굉장히 정당에게 위험한 신호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당이 한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좌지우지되는 그런 정당. 그러면 결국은 그냥 모두 아첨하고 그러는 사람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정당이 되는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만약에 친윤들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들을 한동훈 대표가 지적할 때 옆에서 누구라도 같이 얘기를 해줬으면 이 모양 이 꼴 안 당했을 거다. 그 말이 맞죠. 저도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옆에서 봤거든요. 그냥 뭐 대통령하고 가서 어제 술 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도 대통령한테 이런 쓴소리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아마 민주당도 비슷하게 될 거예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마련이에요. 선거 과정에서 거의 상황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일 텐데 거기서 밑에서 어떤 사람들이 제대로 뭐 쓴소리를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참 걱정이 되고요. 그렇게 생명력이 없으면 과거에 그 이회창 전 우리 후보가 5년 내내 50% 이상의 그런 거의 가까운 굉장히 높은 지지도를 가졌지만 선거에서 졌잖아요. 노무현 후보한테 졌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다 얼마든지. 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역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태균 씨 얘기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처음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소환돼 대질신문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기자들에게 오세훈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고 했어요. 오 시장 수사 관련 꼭지가 1개가 아니라 20개다. 지금 기소될 상황이 20개라고 했고 만남 횟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증인과 증거가 있는 것은 7번 이상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씨의 입이 다시 열렸어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의 입이 열렸다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굉장히 이번에 불출마를 하게 된 배경들이 확실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오세훈 오늘날. 서울시장, 예, 명태균 씨 그 영상을 제가 이제 그 기사 나온 거랑 봤더니 오세훈 서울시장을 잡으러 갔다 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기자들한테 하는데 여유 있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명태균 씨가 범죄 혐의가 있는 그런 피해자지만 현재 관련된 사람이 오세훈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홍준표 지금 후보와 관련된 얘기도 했어요.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명태균 씨를 통해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다면 국민의힘은 지금 뭐 한덕수 권한대행을 가지고 뭐 후보를 단일화 한 해 만에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명태균의 또 이런 큰 짐을 어떻게 이번 대선 기간에 쳐내고 갈지 거기에 또 제 생각엔 건지는 어떻게 쳐낼 건지 그래서 참 첩첩산중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근데 뭐 예를 들면 홍준표 후보가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다면 아마 명태균의 입이 크게 영향을 미치겠죠. 논란이 될 겁니다. 근데 나머지 두 분 한동훈 후보나 김문수 후보는 뭐 명태균 씨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한동훈 후보는 그 얘기 터지자마자 이게 말이 되냐 우리 TF팀 만들어서 빨리 진상 규명해라라고 지시를 내렸던 분이고 거기다가 또 본인이 비대위원장 할 때는 그 총선 과정에서 선대본부장 하면서 그 김영선, 김상민 이 두 후보가 윤심을 놓고 갈등을 벌일 때 둘 다 그냥 그 배제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후보죠. 그래서 명태균의 어떤 입은 아마 그 홍준표 시장 후보가 최종으로 되지 않는 한은 뭐 아마 오늘 만약에 떨어진다면 더 이상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태균 씨가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고 챙겨주라고 했고 김 전 의원에게 공기업이나 장관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다는 의견을 타진한 것이다. 여야를 넘어서 영부인에게 2년 차에 전화가 와서 이런 걸 부탁하면 거절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이게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김상민 검사 얘기한 거 맞다. 네. 그게 뭐 있는 그대로인데 검찰이 그동안 그거를 뭉개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명태균 씨가 이번에 처음 밝힌 겁니까?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잖아요. 육성도 들렸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일반인이었다면 민주당의 인사였다면 이렇게 넉넉히 기다리면서 천천히 시간 공소시효가 다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을까요? 저는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이 검찰 정말 개혁 대상이고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할 때 제가 스스로 좀 평가하긴 했으나 자폭 버튼을 눌렀다. 그래서 해체 수준의 어떤 기관으로 잘 나가지 않았냐 보는 것이고 사실상 김건희 씨는요 공천 개입뿐만 아니라 인사 개입도 있는 거예요. 용분이 무슨 공공기관 장관 자리를 언급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뒤늦게라도 철저하게 일반인 김건희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부분은 뭐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그건 뭐 사실은 보수 내부에서는 김건희 여사 때문에 보수가 폭망했다라는 지적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총선이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망해버린 거잖아요. 한때는 그 2월 초까지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20%포인트나 앞서서 뭐 170석을 할 것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때 민주당 공천이 뭐 학살 공천이라고 논란이 되면서. 근데 한 달 사이에 그냥 폭망하더라고요. 저도 현장에서 봤는데 출마했으니까 이렇게 봤는데 지지도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뭐.
그렇게 그 여사의 어떤 무슨 핸드백 뭐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무슨 R&D 의 논란, R&D 삭감, 거기 입틀막 뭐 이런 얘기를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의정 갈등, 그다음에 무슨 대파, 그다음에 대사가 무슨 호주 대사 뭐 런 종섭이니 뭐니 이러면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겹치면서 낙타의 등에 무게가 이렇게 막 몇 개가 쌓이면서 낙타가 팍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 그냥 보이더라니까요. 결국은 선거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선거라는 게 그렇게 역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저희가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계엄으로 인해서 우리 당이 책임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잘못된 계엄 때문에 이렇게 그 탄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선거를 치른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얘기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느냐를 뭐 놓고 저희는 싸워야죠. 뭐. 최근에 김건희 씨의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걸 보면 아직도 본인들의 처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영부인인 줄 아나 봐요. 검찰한테 서면 조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전에 그 황제 조사를 받았던 그 기억이 있어서인지 검찰한테 서면 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검찰은 이제서야 안 됩니다. 나오셔서 조사할 게 많으니까 나오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검찰이에요. 검찰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법과 어떤 이 원칙에 따라서 말로는 검찰이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영부인일 때는 본인들이 출장조사 가서 핸드폰 반납하고 알게 모르게 수사를 했던 검찰이 이제는 파면당해서 일반인으로 돌아간 김건희가 되니까 나오세요 하는 그것도 참 마뜩지가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이 내란행위로 파면당한 대통령에는 경호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경호를 받고 있으니까 5년 동안 본인이 아직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인 줄 알고 행사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배우자가 아직도 영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뭐 가능하다면 좀 이 경호법 같은 거를 좀 개정해서 최소한의 경호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민 전선에 맞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